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조의 시대 마지막 이야기 실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의 조선, 이제 그 시대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격변의 시간이었고 조선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18세기 이후 이제 조선이 그 이제 몰락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바로 이 시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과연 이런 근대적인 어떤 국가로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이 사회 변화 또 내지는 어떤 개혁의 가능성이 없었는가,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역사 공부하면서 뭐 실학 또 내지는 실학파 뭐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굉장히 좀 낙후한 이런 조선에서 조선을 바꿀 수 있는 새롭고 진보적인 개혁 사상이다라고 하는 걸로 막연히 알고 있었고, 이제 그러한 어떤 실학 같은 것들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물론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분명히 이 조선이 이제 후기로 가면서 뭐 일단 사회 경제적인 질서가 좀 바뀌니까요. 이게 변하는 객관적으로 있었던 거고, 근대라고 하는 거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과 뗄 수가 없는데, 조선에서도 분명히 그 이 좀 화폐 경제의 맹아들이 좀 드러났던 것도 사실이 있죠. 그래서 뭔가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좀 반영해서 또 그걸 통해서 이런 어떤 정치 사상적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진보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사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기대와 함께 이런 거를 역사학계에서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규정을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좀 모양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자, 실학. 이게 이제 그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실에 이제 그 뭐 배울학자를 써가지고 이게 뭐예요? 뭐 열매 학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알찬 뭔가 좀 실제적인 그런 학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실학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역사학계는 그러니까 이 시기의 실학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제 좀 이 구도가 있냐면 이 조선의 당시의 주류 사상이 뭡니까? 성리학 뭐 내지는 주자학인데 이 뭔가 주자학과 대결하는 뭔가 주저학을 넘어서서 이 좀 대안의 어떤 사상으로 이 실학이라고 하는 걸 거의 좀 사상의 경지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학 대 실학, 뭐 좀 이런 구도로 이걸 이제 보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좀 과한, 저는 해석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학이라고 하는 저 개념 자체는요, 18세기의 조선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상이 절대 아닙니다. 뭐 주저학, 또 내지는 그 주저학에 속한 유교, 유학, 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사상 이론의 범주 안에 있었던 개념이 실학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미 공자 맹자 시대, 즉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여러 가지 중국에서는 다양한 사상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유학은 실학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항상 이렇게 싸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소위 얘기하는 도가 그리고 이제 불가 이런 겁니다. 물론 저는 당시의 도교라든지 이제 불교, 불가라고 얘기했던 이런 사상들이 공리 담론만 이렇게 일삼는 그런 허황된 학문이다, 즉 허학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유학자들로서는 그런 이제 도교나 이 불교를 이 허학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이 유교는 실제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때 이미 등장하는 개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나라에서도 소위 유학의 풍토가 어떻게 되면 소위 경세학이라고 해가지고 좀 실제적인 백성들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 학문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강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따라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조선에서 나온 독창적인 사상이나 이론이었다기보다도 다 그들이 본래 기반하고 있었던 유교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 시기에 유독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물론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도 였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가지고 사실은 그 시대 자체가 무엇인가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좀 시대적 요구, 시대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이 흐름,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런 주장이 터져 나온 건데, 이게 후대에서는 하나의 어떤 좀 프레임으로 짜여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일단 4명을 좀 뽑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박지원 선생님은 1737년 2월 5일 음력으로 태어나서 정사, 계묘, 계해 이런 이제 그 사주가 나옵니다. 자, 박제가 1750년 10월 7일 그래서 경호, 병술, 병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조선의 3대 천재 정약용 1762년 8월 16일 태어났어요. 이모, 정미, 정미 그리고 이제 시는 을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최영기라고 하는 선생님은 1803년 9월 11일 그래서 계해, 임술, 계묘 이렇게 좀 나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사실 이제 이게 제가 좀 준비를 하면서 정약용의 형 정약전 사주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대목이 비스무를 해요. 자, 그게 뭐냐면 사주 팔자에서 자기를 칭하는 자리가 어디라고 얘기했죠? 자, 일간이라고 했죠. 일간. 자, 근데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같은 개수인데 개가 여기 하나 있죠. 박제가. 자, 일간이 병화인데 자, 월간에도 또 병이 또 떠 있죠. 자, 정약용. 자, 일간이 정화인데 월간에도 정화가 떠 있죠. 자, 최영기. 자, 일간이 개수인데 월간에는 자, 음양은 다르지만 임수라고 해서 같은 오행이 와 있습니다. 정약전 같은 경우는 일간이 병화예요. 그런데 월간이 정화예요. 자, 제가 참 이것도 놀라웠어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뭐 홍대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유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사주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빼놓기도 했는데 일부러 이것만 뽑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타 자기 일간이 있는데 월에 같은 자기 일간과 동일한 음양 오행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나는 사상가가 안 되겠구나. 이런 걸 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천간에 자기와 같은 이런 좀 이렇게 그 일간 두 개가 딱 있어야겠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내가 있는데 내가 또 하나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기질상 에고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어쨌든 이분들이 자기를 뭐 당대의 뭐 사상가 이론가 요즘처럼 이렇게 규정을 짓지 않았어도 다 그래도 이제 그 뭐 하나씩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려면 어지간한 고집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저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 보세요. 일주가 뭡니까? 자, 계해. 이거는 60갑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간지이고 위아래가 전부 다 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총명한 고전에서 신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간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여기 보면은 딱 이제 위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냉정하면서도 굉장히 총명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이런 모양인데다가 지지를 보면요. 월지는 묘목이고 일지는 해니까 이 해와 묘라고 하는 두 글자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해묘미 삼합을 해서 목국을 이루게 되니까 밑에 뭐 수생목해서 내가 도와주는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의 어떤 이런 뭐라고 할까? 호방한 기품이라고 할까? 세상을 좀 주유하고 이런 기품들이 여기서도 좀 보여진다 이거죠. 하지만 연애 정사 일의 그 저기 계해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상당히 자기 주관이나 이런 게 좀 강하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박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용 후생학파를 이제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국학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청나라 쪽에 이제 여러 뭐 물론 박지원도 연합일기를 통해서 청간의 문물을 이제 들어와야 된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특히 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주로 어떻게 했어요? 상업적인 어떤 이런 그 상품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 소비를 진짜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하는 분이죠. 자, 근데 이분은 일주가 뭡니까? 병자예요. 월이 술토로 돼 있는 거고요. 이 연에 이제 경금이 좀 있고 사실은 왜 이 사람이 주장 자체를 상공업 이런 거를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사주에는 뭐 딱히 드러난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간이 이제 병화인데 여기 경금 그 다음에 술 안에 보면 이 신금이라는 게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좀 재성을 다 자기 사주 안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은 좀 실리적인 이런 어떤 성향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 있는 지금 4명 중에서 제일 고집이 센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약용 이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가 정미인데 월에도 이렇게 정미 똑같은 게 또 들어와 있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이 천간에서만 같은 이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지지조차도 아예 그냥 그 저기 간지 자체가 똑같은 게 2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정미는요 바로 연산군의 일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율곡 2의 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미라고 하는 일주는요, 정은 음화, 이게 은은하고 이 좀 작은 불로 많이 이제 이 비유를 하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한여름에 아주 뜨거운 기운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밑에가 그 시가 뭐 사시라고 얘기하고 사오미 이렇게 만나면요, 보통 제가 띠에서는 이제 보통 삼합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유축이니 뭐 인호수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 그 명략에는 이 그 합의 방합이라고 얘기했어요. 방합, 방향에서 모인다. 그래서 이게 사오미라고 하는 건 남방에 이렇게 그 합이라고 얘기하고요. 다 여기 보면 지금 불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밑에가 다 이게 빨간색 불이라는 거예요. 설사 시가 이게 불명하다 하더라도 다 이게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전부 다 시뻘겋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인문학을 하시는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이 박지원하고 정약용을 이게 사주를 좀 비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을 물의 남자, 정약용을 이제 불의 남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요, 맞아요. 그렇게. 왜냐면 전부 다 이건 화로 이루어진 사주이고, 박지원은 전부 다 물로 이루어진, 수기가 굉장히 강한, 이래서 좀 냉정하고 아마 굉장히 좀 열정적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간단하게 좀 약간 다른 얘기로 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천재의 사주는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공부를 잘하는 거는 뭐냐면 외부에 있는 지식을 자기 머릿속에 넣는 거니까, 이거는 음의 기운, 즉 수렴하는 어떤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요,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하나고, 제가 듣기로는 정약용은 1 5천이었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이제 그 뭐 천자문이니 뭐 이런 걸 있잖아요. 하루에 글 5천자를 읽으면 5천자가 바로 다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때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100, 1000 뭐 이런 건데, 정약용이 1 5천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사실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율곡 2도 그렇고 정약용도 그렇고 보면요, 다 보면 그렇게 뭐 금의 수의 기운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여기도 그러니까 수생목, 여기도 화생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식상의 기운들이 굉장히 강하죠. 뭐 여기도 보면은 굳이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그대로 따지면 이게 식시되거든요. 화생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또 좀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능력하고도 좀 연관이 좀 돼 있고, 정약용은 단순히 공부만 잘했을 게 아니라 응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좀 뛰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실학을 얘기할 때 이제 중농주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주장을 한 게 뭐냐면은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정약용의 주장이 뭐죠? 그게 바로 여전론, 그 다음에 이제 정전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약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어떤 당시의 대표적인 어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전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요즘에 뭐 협동농장 같은 거, 어떤 지역 공동체에서 이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고 거기서 이제 일부를 그 나라의 세금에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그들이 좀 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 동양 사회에서 또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계속된 거 아닙니까? 이 토지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정약용이 당시에 그 여전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 여전론이 너무 과격하니까 뒤에 다시 이제 정전론이라고 하는 걸 뭐 주장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전론 역시 상당히 좀 공동체적인 토지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전제 같은 경우 뭐냐면 이제 이 그 우물정자 식으로 9개의 이걸 만들어서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수확되는 거는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이제 8군데를 갖다 이제 그 경작을 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이 토지를 이렇게 지주들이 이렇게 독점해서 소유하는 뭐 이런 거를 개혁하는 이 방안으로 맞는 건데, 사실 그 여전론이든 아니면 이 정전론이든 이런 주장도 정약용의 독창적인 주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그러니까 여전론이 사실 정전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 그런 주장은 이미 중국에서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나왔던 겁니다. 토지라고 하는 거를 일부 소수의 지주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에서 뭔가 좀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로 주장했다는 거는 높이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 최한기라고 하는 분, 자, 이분은 조선의 사상 이론의 흐름에서 보면 누구의 제자라고 할 수 있냐면 붕당의 시대에서 다루었던 화담 서경덕 그 학파에서 쭉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기철학입니다. 우리가 뭐 주의론, 주기론 얘기할 때 그 기론, 이분이 바로 이 서경덕의 그 학풍을 계속 이어온 그 스승한테 공부를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계묘일조예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기도 자기 고집이 좀 강한 이런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밑에 이 묘와 술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글자는 서로 만나면 이거는 또 명리학의 또 이제 육합이라고 하는 이론인데 거기에 따라 화로 바뀌니까 다 재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한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실용적인 학문을 좀 주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최한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자였다고 얘기하는데 그 자기의 재산을 다 책을 사는데 쓴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서를 한국에 소개한 것도 이제 최한기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당시의 명문론에 많이 좀 이렇게 집착했던 조선의 어떤 이런 지식인 사회와는 전혀 다르게 서양의 그런 과학 기술들을 들여오고 또 그걸 단순히 들어와서 자기가 공부한 걸 넘어서 청년들에게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좀 집대성해서 외면됐었던 그런 이 서경덕 선생님의 그런 이제 주장들, 그런 학풍들을 나름대로 이으려고 했던 분이 바로 최한기고, 그래서 이제 뭐 김영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 앞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건 진짜 이 그 실학이라고 할 수 없고 다 그 성리학, 유교의 어떤 이 범주 안에서 부분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이런 주장인 반면, 오히려 이 최한기라고 하는 이 분이 어떻게 보면 그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해서 좀 어떤 새로운 근대 사상으로서의 어떤 실학을 주장한 분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주장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 붕당의 시대를 다루면서도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성리학을 이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이긴 하지만 당시에 꼭 성리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주장만 들어왔는가? 그리고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만 있느냐?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굳어지는 이런 그 붕당의 시기에 서경덕이라든지 그 제자, 그 토정 이지암 선생님 같은 이런 다른 주장들, 그리고 이제 같은 범주지만 약간 결을 달리했던 남명 조식 선생 같은 학풍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다양한 서상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랬던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후에 밀려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그 주자학과 대립되는 새로운 어떤 진보적인 사상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인 결론은 아니었다. 이거는 유교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뭔가 세계사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계몽적인 사상이 아니라 기존의 유교라고 하는 그 질서 자체를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적인 노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나가서, 근데 왜 그럼 당시의 조선의 지식인들은 그거를 좀 더 근본적으로 나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실 근대에 열어 제낀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이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유럽의 계몽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동양의 유학이었어요. 유교였어요. 예를 들어 몽테스큐에라든지 뭐 예를 들어 볼테르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계몽주의 어떤 이런 사상가들이 다 이런 유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교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도 누구는 거기서 진보적 사상을 뽑아냈고요. 누구는 이걸 갖다 신분질서를 고착시키는. 아, 진짜 그 얘기도 하다 말았는데,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적인 어떤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진보적 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시에 가장 소위 이제 뭐 요즘 쉽게 표현하면 적폐라고 얘기하는 이 신분질서에 대한 태도도 좀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면 18세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편적인 인권들이 확립이 되고, 뭐 이렇게 좀 모두가 평등해지는. 그러니까 그게 일부는 박재가라든지 뭐 홍대용 같은 또 유수원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산업공상의 이런 그 질서는 좀 파기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당시에 그 실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신분질서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공자라든지 맹자 같은 벌써 한 2000년 전 그때의 어떤 이 사람들도 사실은 평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이제 그 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의 주장은 공자나 맹자보다 오히려 더 못한 이런 어떤 신분관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유교를 가지고 유럽에서는
사실은 신분 질서를 철폐해 나가는 이런 주장까지 발전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바로 처음에 단추가 잘못돼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저는 이런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붕당이라든지 당정의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어떤 그 주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좀 교조적이고 좀 굳어지는 이런 이제 어떤 이 사상으로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비판적인 여러 가지 사상과 학문들도 조선에 들어왔고요. 또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또 그걸 정치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것이 그 과정에서 전부 다 도태된 것의 결과가 바로 조선의 후기, 이 정조의 시대가 아니었는가. 그것이 결국 이 조선이 무엇인가 좀 새로운 근대 국가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좀 아쉽죠? 전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고, 결국 이제 이 이후에 조선은 이제 뭐 본격적인 세도 정치의 시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백성들의 삶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가슴 아픈 우리 역사, 결국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이런 과정을 좀 밟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은 그 이제 세도 정치 시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이번 그 정조의 시대편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